어머니, 저 이 사람이 좋습니다. 뭐라고? 아들이 신부감으로 별 볼 일 없는 뚱뚱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들 중에서 가장 인물이 훤하고 똑똑한 아들이었는데 말이죠. 미쳤어. 절세미인들이 줄을 섰는데 다 제치고 왜 하필 저런 애를? 시어머니는 못마땅해 했어요. 매일같이 구박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살이 더 찐 것 같아. 쟤 들어오고 나서 집안에 좋은 일이 없어.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어머님, 정신이 드세요? 주위엔 아무도 없고 자신이 구박했던 뚱녀 며느리뿐이었어요. 그녀가 의식을 잃었던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봄볕이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오후였어요.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이 회장댁 거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지요. 강 씨는 명품 소파에 앉아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찻잔이 쟁반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중소기업 회장의 안주인으로서 40년을 살아온 그녀에게는 한 가지 수건이 있었어요. 셋째 아들 정호의 결혼이었지요. 첫째와 둘째는 진작 장가를 갔어요. 첫째 며느리 윤예슬은 대기업 임원의 딸이었고 둘째 며느리 한미라는 유명 변호사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둘 다 학벌도 좋고 집안도 반듯했어요. 강 씨는 그것이 자랑이었지요. 하지만 셋째만큼은 달랐어요. 정호는 세 아들 중 가장 잘생겼고 가장 똑똑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이사 자리에 올랐지요. 32의 나이에 이미 업계에서 촉망받는 젊은 경영인이었어요. 셋째 며느리만큼은 최고 중에 최고를 드려야 해. 강 씨의 입버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맞선을 주선했어요. 한 달에 두세 번씩 어김없이요. 첫 번째 상대는 대한항공 승무원 출신의 미녀였습니다. 172cm의 늘씬한 키의 서양인 못지않은 이목구비를 가진 여자였지요. 두 번째는 아나운서였어요. 이미 여러 방송사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한 미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강남 유명 피부과 원장의 외동딸이었어요. 재산도 재산이지만 외모 역시 빠지지 않았지요. 맑은 피부에 단아한 인상, 누가 봐도 현모양 처감이었습니다. 절세미인들이 줄을 섰어요. 강 씨의 마음은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호는 전부 거절했어요. 어머니, 저는 제가 고르겠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지요. 강 씨는 속이 터져도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정호는 어릴 때부터 한번 결정하면 물러서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로부터 2달 후였어요. 회사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전 직원이 참석하는 1년에 한 번뿐인 행사였지요. 정호는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났어요. 격리부에서 일하는 박순영이었습니다. 순영은 30살이었어요. 회사에 입사한 지 5년 차였지요. 성실하고 꼼꼼해서 장부 하나 틀린 적 없다는 평판을 듣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영에게는 한 가지 사람들이 먼저 눈에 담는 것이 있었어요. 95kg의 몸무게였습니다. 순영은 뚱뚱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지요. 초등학교 때는 돼지라는 별명으로 놀림받았고 중학교 때는 체육 시간마다 달리기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짝꿍이 너랑 붙어 앉기 싫어라고 대놓고 말하기도 했어요. 순영의 아버지는 그녀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지요. 어머니 혼자 식당에서 일하며 순영을 키웠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어머니를 보며 순영은 일찍 철이 들었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아르바이트도 마다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외모에 대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때 처음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과 선배였지요. 순영은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라면 자신의 외모도 괜찮다고 느꼈으니까요. 1년을 사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선배가 말했습니다. 순영아, 우리 그만 만나자. 솔직히 말할게.
너랑 사귀는 거 친구들한테 창피해. 순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저 서 있었지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순영은 연애를 포기했어요. 어차피 자신 같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요. 회사에서도 늘 구석에 앉아 조용히 일만 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어요. 주눅든 어깨, 내리깐 시선이 습관이 되었지요. 그런 순영을 정호가 보았습니다. 워크숍 둘째 날 저녁이었어요. 모두가 바비큐 파티를 즐기는 동안 순영은 혼자 뒤쪽에서 접시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정호가 다가갔습니다. 박 대리, 왜 혼자 이래요? 순영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이사님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상황이 어색했지요. 아, 그냥 누가 치워야 할 것 같아서요. 순영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정호는 순영의 눈을 보았어요. 거기에는 오랜 세월 쌓인 외로움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함이 있었어요. 꾸밈 없는 선함이 있었지요. 정호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정호는 틈날 때마다 격리부를 찾았어요. 일부러 서류를 들고 가기도 했지요. 처음에 순영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사님이 왜 자꾸 오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3달이 지났어요. 정호가 순영에게 고백했습니다. 박 대리, 아니 순영 씨. 저랑 사귀어 주시겠어요? 순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장난인 줄 알았지요. 이사님, 농담 마세요. 농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정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순영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이사님한테 안 어울려요. 그때 정호가 말했습니다. 순영 씨, 저는 당신 눈을 보면 알아요. 진짜라는 걸. 예쁜 건 시들어도 착한 건 안 시들어요. 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내면을 봐준다는 것, 그것이 이토록 벅찬 일인 줄 몰랐지요. 6달을 사귀었어요. 정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지요. 그리고 정호는 순영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강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눈앞에 선 여자는 상상과 너무 달랐지요. 절세미인들을 줄줄이 거절하더니 데려온 사람이 이런 여자라니요. 어머니, 이 사람이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정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순영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박순영이라고 합니다. 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순영을 위아래로 훑어보기만 했지요. 침묵이 거실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강 씨가 입을 열었어요. 정호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방으로 들어간 강 씨는 아들에게 따졌습니다. 미쳤어? 그 좋은 처자들을 다 제쳐두고 왜 하필 저런 애를? 어머니, 저 여자 눈을 보면 알아요. 진짜라는 걸요. 눈이 뭐 어때서? 세상에 예쁘고 착한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정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순영이 아니면 결혼 안 합니다. 강 씨의 한숨이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았지요. 30년을 키운 자식이었으니까요. 결혼이 결정되었어요. 하지만 시댁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첫째 형님 예슬은 순영을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어요. 둘째 형님 미라는 대놓고 수군댔지요. 아이고, 저 몸집으로 웨딩드레스는 어떻게 입으려고. 시누이 정희는 아예 외면했습니다. 형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인사를 건네도 건성으로 받았지요. 순영은 그 모든 시선을 견뎠습니다. 익숙한 상처였으니까요. 평생 받아온 눈빛이었지요. 다만 정호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버틸 수 있었어요. 순영아, 미안해. 가족들이 원래 저래.
정우가 순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야 익숙한걸요. 순영은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혼자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 옆에 서도 되는 걸까? 불안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왔지요. 그래도 순영은 믿기로 했어요. 정우의 눈빛을, 정우의 말을요. 강 씨의 한숨 소리가 며칠째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짜는 정해졌어요. 이제 순영은 이 집안의 셋째 며느리가 될 예정이었지요. 순영은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이라는 문 너머에 어떤 세월이 기다리고 있는지를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형님들의 비웃음, 그리고 자신을 시험할 수많은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봄은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순영의 인생에서 가장 긴 여름이 곧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6월의 무더위가 시작되던 날 결혼식이 열렸어요. 예식장 안은 에어컨을 틀어도 후끈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순영은 대기실 거울 앞에서 떨리는 숨을 내쉬었어요. 드레스는 특별 주문으로 맞춘 것이었지요. 기성품 중에는 맞는 사이즈가 없었으니까요. 예쁘다, 우리 딸. 친정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순영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께 이제야 효도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버진로드를 걸을 때였어요. 하객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랑이 아깝다, 아까워. 여자가 돈이 많나? 왜 저런 여자랑? 신랑 눈이 삐었나 봐. 미인들은 얼마든지 있을 텐데. 순영의 발걸음이 잠깐 멈칫했어요. 정우가 순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당신만 보면 돼. 정우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닿았어요. 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걸음을 옮겼지요. 하지만 가슴 한켠이 쓰라렸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인데 왜 이리 마음이 무거운지요. 피로 연장은 더 힘들었어요. 강 씨의 절친 황 여사가 시어머니 곁에 바싹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황 여사는 강남에서 손꼽히는 수다쟁이였지요. 남의 집안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여자였어요. 어머, 강 여사. 체면이 말이 아니네. 황 여사가 부채로 입을 가리며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다 들리도록 계산된 톤이었지요. 그러게 말이에요. 강 씨의 한숨이 깊었습니다. 첫째, 둘째 며느리는 그렇게 반듯하게 드렸는데 셋째가 이러니 속이 터져요. 그러게 우리 아들한테 소개시켜준 그 아나운서 있잖아요. 걔가 얼마나 아까워했는지 몰라요. 황 여사의 말에 강 씨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순영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실망과 수치심이 읽혔지요. 시누이 정희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연신 사진을 찍더니 순영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언니, 나 이따 가족사진 SNS에 올릴 건데요. 언니는 좀 빠져줄 수 있어요? 네. 아니면 내가 알아서 편집할게요. 신경 쓰지 마요. 정희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순영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화를 내고 싶었지만 결혼식 날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지요. 나중에 확인한 정희의 SNS에는 가족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순영만 잘려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본격적인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정우와 순영은 시댁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7월 중순 장마가 한창일 때 첫 번째 시댁 방문을 했지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에어컨 바람이 훅 밀려왔어요. 첫째 며느리 예슬과 둘째 며느리 미라는 이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명품백을 옆에 두고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지요. 어머, 동서 왔네요. 예슬이 순영을 보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형님들. 순영이 인사했습니다. 응, 그래. 동서, 부엌에 가서 어머님 좀 도와드려.
우리는 아이들 챙기느라 바빠서. 미라가 손을 휘휘 저으며 말했어요. 예슬과 미라에게는 각각 두 아이씩 있었지요. 하지만 아이들은 거실 한쪽에서 조용히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딱히 챙길 일은 없어 보였어요. 순영은 대꾸 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 강 씨가 삼계탕을 끓이고 있었지요. 왔니? 네, 어머님. 뭘 도와드릴까요? 설거지 좀 해라. 그릇이 밀렸다. 순영은 고무 장갑을 끼고 싱크대 앞에 섰어요.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순영은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했지요. 한참을 닦는데 형님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예슬과 미라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며 깔깔거리고 있었지요. 순영의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왜 자신만 부엌인지, 왜 형님들은 손 하나 까딱 않는지. 물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순영은 삼켰어요. 여름이 가고 첫 번째 명절이 찾아왔어요. 추석이었지요. 시댁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째, 둘째 며느리들은 거실에 앉아 수다를 떨고 순영만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어요. 손이 기름에 데어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내색하지 않았지요. 그해 겨울, 시어머니의 생신 잔치가 열렸어요. 시댁 거실에 친척들과 지인들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을 1년 앞두고 미리 잔치를 연 것이었지요. 황 여사도 당연히 참석했어요. 순영은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가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희가 우리 셋째 며느리예요. 강 씨가 손님들에게 순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순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목례를 했지요. 아이고, 그래요? 한 손님이 순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우리 셋째가 미인들을 줄줄이 차버리고 데려온 게 저예요. 강 씨의 목소리에는 한숨이 묻어 있었습니다. 살이라도 빼면 좋겠는데 결혼하고 더 찐 것 같지 않아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손님들이 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으로,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요. 순영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접시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었지요. 어머님, 음식 더 가져올게요. 겨우 그 말만 하고 부엌으로 도망쳤습니다. 싱크대에 손을 짚고 숨을 골랐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서, 살 빼기 힘들지? 내가 좋은 다이어트 약 알려줄까? 예슬이었습니다. 달콤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조롱은 감출 수 없었지요. 괜찮아요, 형님. 에이, 사양하지 마. 나도 출산 후에 먹었는데 효과 좋더라고. 아, 동서는 애도 없으니까 더 잘 빠질 거야. 예슬의 말에 순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이 넘도록 아이 소식이 없는 것도 시댁의 눈엣 가시였지요. 며칠 후 미라가 시어머니에게 전화하는 것을 순영은 우연히 들었어요. 어머님, 그러니까요. 동서가 명절 때 일 안 하고 거실에만 앉아 있었어요. 제가 몇 번이나 부엌으로 오라고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순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명절 내내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음식 나른 건 자신이었는데요. 거기다 음식도 입에 안 맞는다고 투덜거리고 아이고, 제가 다 민망했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순영은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한 적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미라가 돌아서다가 순영과 눈이 마주쳤어요. 미라는 잠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표정을 바꿨습니다. 아, 동서. 거기 있었어? 형님, 방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뭘? 그냥 어머님이랑 안부 전화한 거야. 왜 그래? 미라는 능글맞게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순영은 억울함에 말문이 막혔어요. 밤마다 순영은 혼자 거울을 보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어릴 때부터 해온 자책이었어요.
날씬하게 태어났더라면, 예쁘게 태어났더라면. 이런 서러움은 겪지 않았을 텐데요. 정호에게 기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정호도 요즘 바빠 보였습니다. 회사 일이 많다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았지요. 오늘 어머니 댁 다녀왔어요? 정호가 물었습니다. 네. 별일 없었어? 순영은 잠깐 망설였어요. 오늘도 부엌에서 혼자 일했고 형님들에게 핀잔을 들었다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요. 네, 별일 없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삼켰습니다. 정호가 걱정할까 봐요. 정호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어요. 순영은 남편 옆에 앉아 어깨에 기대고 싶었지만 왠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호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지요. 순영의 외로움은 날마다 깊어졌어요. 시집 온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나빠지고 있었지요. 형님들의 비아냥, 시어머니의 한숨, 시누이의 무시,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남편. 순영은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순영의 마음속은 한여름 장마처럼 눅눅하고 답답했지요.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결혼 2년 차에 접어든 봄이었어요. 정호가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직접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이유였지요. IT 스타트업을 창업하겠다며 눈을 빛냈어요. 순영아, 나 이번에 제대로 해볼게. 투자자도 구했어. 정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순영은 불안했지만 남편을 믿기로 했어요. 정호가 하고 싶은 일을 응원해주고 싶었지요. 3개월이 지났어요. 정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투자금 5억 원을 넣은 사람이 사기꾼이었어요. 서류를 위조하고 돈을 빼돌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잠적해버렸지요. 정호는 하룻밤 사이에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정호가 텅 빈 사무실에서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사무실 월세도 밀렸습니다. 투자자에게 받은 돈은 이미 개발비와 인건비로 다 나간 뒤였지요. 소식은 금세 시댁에 퍼졌어요. 형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게 왜 멀쩡한 회사 박차고 나왔어. 아버지 밑에서 배우면서 하면 됐잖아. 첫째 형이 혀를 찼어요. 내가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어. 스타트업이 뭐가 좋다고. 둘째 형도 거들었지요. 형수들은 더 심했어요. 예슬이 미라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순영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게 뚱녀 데려오더니 집안 운이 막혔네. 내가 뭘 했어. 진짜 복도 지질이 없는 여자야. 얼굴도 못생기고 운도 없고. 순영은 숨을 삼켰어요. 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지요. 시아버지 이 회장은 아들을 불러 호통을 쳤습니다. 내가 사람을 제대로 봤어야지. 어디서 그런 놈한테 속아? 이 회장 아들이라는 놈이. 정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질책이 끝난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 강 씨가 정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정호야, 앉아봐라. 거실은 고요했어요. 강 씨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요. 한숨을 내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해라. 정호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들어봐. 처음부터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들었어. 뚱뚱하고 집안도 변변치 않고 아이도 없고. 이제 사업까지 망했으니 운도 없는 거야. 어머니, 차라리 다시 장가가서 제대로 된 색시 데려와. 그래야 집안이 다시 일어서지. 정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순영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사기당한 건 저예요. 그래도 그래. 저 여자 들어오고 나서 집안에 좋은 일이 없었어. 내 형들 봐라. 다들 잘 사는데 너만 왜 이래? 강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호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어머니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요. 순영은 부엌에서 그 대화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어요. 물이 콸콸 흐르는 소리만 귀를 채웠지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밤이었어요. 정호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지요. 순영은 거실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소파에 털썩 앉더니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순영아. 네. 나 요즘 생각이 많아.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영은 남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호가 손을 피했어요. 당신 때문에 운이 막힌 것 같아. 순영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아. 당신 들어오고 나서 집안에 좋은 일이 없었어.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기당한 건 당신이잖아요. 내가 뭘. 그러니까. 정호가 소리쳤어요. 순영은 움찔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그렇다고. 나 혼자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것 같아.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자꾸 일이 꼬여. 순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세상에서 유일한 편이라 믿었던 남편이었습니다. 절세미인들을 제치고 자신을 선택해준 사람이었지요.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을 탓하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 정호는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순영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입을 손으로 막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차가운 타일 위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30년 동안 들어온 말들이 떠올랐어요. 돼지, 뚱뚱이, 창피해. 그리고 오늘 남편에게까지. 당신 때문에 운이 막힌 것 같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순영은 친정에 전화했습니다. 엄마.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순영아,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순영은 울음을 참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이니까요. 시댁에서 뭐라 그래?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엄마, 나 어떡해. 나 진짜 어떡해. 결국 울음이 터졌어요. 순영은 전화기를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도 한참을 말이 없었지요. 순영아, 내가 뭘 잘못했겠니? 참아라. 시집살이가 다 그런 거야. 근데 엄마, 정우가. 남편이 뭐라 그래도 참아야 해. 여자가 참아야 집안이 유지되는 거야. 어머니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막막했지요. 참으라는 말밖에 해줄 수 없는 어머니도 의지할 곳 없는 자신도 서글펐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정우가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순영은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여보, 이게. 생각해봐. 나도 생각 좀 할게. 정호는 그 말만 남기고 출근했어요. 순영은 서류를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었어요. 좋은 날보다 힘든 날이 많았지요. 하지만 정호를 사랑했습니다. 정호의 눈빛을, 정호의 말을 믿었어요. 예쁜 건 시들어도 착한 건 안 시들어. 그 말을 해준 사람이 지금 이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순영은 밤새 서류를 앞에 두고 고민했어요. 떠날까, 버틸까? 어차피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지요. 떠나면 편해질까요? 아니면 더 비참해질까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순영은 서류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떠나야 해?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자신이 모자라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순영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뚱뚱해서 죄인가요? 못생겨서 벌을 받아야 하나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무시받아야 하나요? 아니었어요. 순영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영은 거울 앞에 섰어요. 부은 눈, 초췌한 얼굴이 비쳤지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고 보자. 아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지요. 쉽게 무너지지 않겠다는 것.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긴 밤이 지나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정호는 이혼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랍 속 서류는 그대로였지요. 부부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처럼 지냈습니다. 순영은 묵묵히 일상을 이어갔어요. 회사에 출근하고 집안일을 하고 시댁에 불려가면 갔지요. 달라진 건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강 씨가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아침에 거실에서 쓰러진 걸 가정부가 발견했지요. 급하게 119에 전화해서 병원으로 옮겼어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강 씨는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가족들이 모였어요. 이 회장은 창백한 얼굴로 아내 곁을 지켰지요. 평소에는 위험 있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의식 없이 누워있으니 회장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 같았어요. 여보, 정신 차려. 응, 내 말 들려. 이 회장이 아내의 손을 잡고 되뇌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요. 의사가 말했어요.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요. 일주일이 될 수도, 한 달이 될 수도, 혹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요. 이 회장은 그날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시작되었어요. 이 회장이 회사를 비운 사이 형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첫째와 둘째는 오래전부터 아버지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은퇴하면 당연히 자신들이 회사를 물려받을 거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최근 이 회장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정호가 제일 똑똑해. 나중에 회사는 정호한테 맡겨야겠어. 형들은 발끈했습니다. 막내한테 회사를 넘기다니요. 첫째는 20년을 회사에서 일했고 둘째도 15년째 근무 중이었어요. 그런데 고작 스타트업 망한 막내가 회사를 맡는다고요. 형들은 속으로 이를 갈았지요. 그러던 차에 어머니가 쓰러졌고 아버지가 회사를 비웠습니다. 기회였어요. 이 회장은 병원에만 있었습니다. 회사 일은 전무에게 맡기고 급한 결제만 병원에서 처리했지요. 하지만 정신이 없었어요. 서류를 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그 틈을 노렸어요. 아버지 사무실에 있는 법인 도장과 대표이사 직인을 몰래 가져갔지요. 비상시를 대비해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병원에 있는 동안 형들은 마음대로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이체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회사 소유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하는 계약서도 만들었지요. 이사회 의사록까지 조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참석하지도 않은 회의록에 서명을 위조했어요. 이 회장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내 곁을 지키느라 회사에 갈 여력이 없었지요. 형들은 그렇게 하나씩 회사를 빼돌렸습니다. 한편 간병 문제가 있었어요. 낮에는 간병인이 있었지만 밤에는 가족이 교대로 와야 했지요. 병원 규정상 밤에는 보호자가 상주해야 했거든요. 간병인도 밤새 있으려면 추가 비용이 들었고 무엇보다 이 회장이 가족이 곁에 있길 원했습니다. 밤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있어라. 내 엄마 혼자 두면 안 돼. 이 회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들은 핑계를 댔습니다. 저는 아이들 때문에요.
밤에 집을 비울 수가 없어요. 예슬이 말했어요. 저도요. 막내가 아직 어려서 밤에 엄마 찾아요. 미라도 거들었지요. 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회사 일 때문에요. 아버지 안 계시니까 제가 처리할 게 많아서요. 첫째 형이 말했어요. 사실은 회사 자금을 빼돌리느라 바빴던 거지요. 정희는 외국에 있었어요. 급하게 들어오긴 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출국했습니다. 오빠들이 알아서 하겠지. 난 여기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결국 밤 간병을 맡을 사람이 없었어요. 순영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모두의 시선이 순영에게 쏠렸어요. 제가 밤에 있을게요. 낮에는 회사 다녀야 하니까 저녁부터 밤새 제가 지킬게요. 동서가. 예슬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힘들 텐데 괜찮아? 미라도 물었지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귀찮은 일을 떠맡으려는 사람이 신기하다는 투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이시잖아요. 순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혼하라고 했던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였습니다. 이 회장이 순영을 바라보았어요. 순영아, 정말 괜찮겠니? 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처음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순영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른 건요. 그날부터 순영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했어요. 퇴근하면 곧장 병원으로 갔지요.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병실을 지켰습니다. 간병인이 퇴근하면 순영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어요. 새벽에 잠깐 눈을 붙이고 아침이면 집에 가서 씻고 다시 출근했지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습니다. 몸무게가 5kg이나 빠졌어요. 예슬과 미라는 가끔 얼굴만 비쳤습니다. 동서, 오늘도 있었어? 고생이 많네. 예슬이 말했어요. 과일 바구니 하나 놓고 20분 만에 떠났지요. 나도 오고 싶은데 애들 때문에 시간이 안 돼. 동서가 잘해주니까 다행이야. 미라도 비슷했어요. 30분 있다가 급한 일 있다며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 사람은 자신을 뚱뚱하다고 손님들 앞에서 망신 줬어요. 이혼하라고 아들을 부추겼지요. 명절마다 부엌에 가둬놓고 형님들이 험담해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이 여기서 똥오줌을 치우고 있는 걸까요? 순영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원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서러웠습니다. 억울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그게 누구든 간에요.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형님들처럼 핑계대며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구박한 사람이라도 아픈 사람 앞에서 등 돌리는 사람은 되기 싫었어요. 순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어머님, 빨리 일어나세요. 그게 순영이 가진 자존심이었어요. 뚱뚱하고 못생겼어도 마음만은 누구보다 반듯하게 살고 싶었지요. 그렇게 순영은 묵묵히 자기의 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아드리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자세를 바꿔드렸지요. 의식 없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을 걸기도 했어요. 어머님, 일어나셔야죠. 아버님이 많이 힘들어 하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순영은 이 회장이 두고 간 서류 가방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회사 이사회 의사록이었지요. 순영은 경리 출신이었어요. 숫자에 밝고 장부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의사록 날짜가 이상했어요. 어머니가 쓰러진 이후인데 아버지가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날 아버지는 분명 병원에 있었는데요. 순영은 조심스럽게 더 살펴보았어요.
정호에게 회사 장부를 볼 수 있는지 물었지요. 왜? 갑자기 장부는? 그냥 좀 이상한 게 있어서요. 정호는 의아해했지만 순영에게 접근 권한을 주었어요. 순영은 밤마다 간병을 하면서 틈틈이 장부를 분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순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횡령이었어요. 그것도 규모가 컸지요. 형들이 아버지 도장을 훔쳐 서류를 위조하고 있었습니다. 운영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이 형들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고 회사 소유 부동산 2곳이 형들 명의로 넘어가 있었어요. 이사회 의사록의 서명도 위조된 것이었지요. 순영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부동산 등기 부등본, 위조된 의사록까지. 격리로 일하며 익힌 실력이 빛을 발했어요. 순영이 정호에게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여보, 이것 좀 봐요. 정호는 서류를 훑어보다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형들이? 네. 아버님 도장을 훔쳐서 서류를 위조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사회 의사록 날짜에 아버님은 병원에 계셨어요. 정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형들이 아버지 도장을 훔쳤다고. 네. 금고에서 가져간 것 같아요. CCTV 기록도 확인해 봐야 해요. 순영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정호는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밤새 간병하느라 지친 얼굴이었지요.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조사를 했다니. 순영아, 고마워. 아버지께 말씀드려야겠다. 이 회장은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형들은 발뺌했어요. 아버지, 이건 오해예요. 아버지가 결제하신 거잖아요. 첫째 형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왜 도장을 훔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둘째 형도 거들었지요. 그러더니 역공을 펼쳤습니다. 아버지, 오히려 재수 씨가 의심스러운 거 아니에요? 밤마다 병원에 있으면서 아버지 서류 가방을 뒤진 거잖아요. 뭐라고요? 순영은 귀를 의심했어요. 동서가 뭔 속셈으로 장부를 파헤친 거야? 우리 누명 씌우려고 그런 거 아냐? 예슬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러게. 간병한답시고 있으면서 딴짓한 거네. 미라도 거들었지요. 순영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켰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회사 CCTV 영상 캡처본이에요. 형님들이 아버님 사무실 금고를 여는 장면이 찍혀 있어요. 날짜는 어머님 쓰러지신 다음 날이에요.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계좌 이체 내역이에요. 회사 돈이 형님들 개인 계좌로 들어갔어요. 날짜, 금액 전부 확인했어요. 순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형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여기 이사회 의사록도 있어요. 이 날짜에 아버님은 병원에 계셨어요. 참석하신 적 없는 회의에 서명이 되어 있어요. 필체 감정하면 위조인 거 바로 나와요. 이 회장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내 도장을 훔쳐? 내 애미가 죽어가는데 그 틈을 타서 이런 짓을? 형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지요. 그날 밤이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정호가 순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영아. 네. 나 미안해.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한테 그런 말 한 거 정말 미안해. 운이 막혔다고 한 거 취소할게. 내가 미쳤었어. 순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 집안 다 무너졌어. 형들한테 다 뺏기고도 몰랐을 거야. 그때 절세미인들 다 제쳐두고 당신 선택한 거 틀리지 않았어. 당신이 진짜야. 순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요. 여보, 나 정말 힘들었어요. 알아. 미안해. 정호가 순영을 안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어요. 강 씨가 눈을 떴습니다. 새벽 4시였지요. 순영이 시어머니 곁에서 졸고 있을 때였어요. 희미한 신음소리에 순영이 눈을 떴습니다. 어머님? 강 씨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순영은 급히 간호사를 불렀지요.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검사를 하고 상태를 확인했어요. 의사가 말했지요.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다행이에요. 순영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지요. 강 씨가 완전히 깨어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낯선 천장, 기계 소리, 병원 냄새, 그리고 곁에 앉아있는 사람. 순영이었습니다. 어머님, 정신이 드세요? 강 씨는 순영을 바라보았어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지요. 물 드릴게요. 천천히 하세요. 순영이 물을 적신 솜으로 입술을 적셔드렸습니다. 강 씨의 눈이 순영의 얼굴을 훑었어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은 얼굴, 부은 눈, 거칠어진 손. 내가 왜 여기 있어? 강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가 밤에 있었어요, 어머님. 한 달 동안요. 강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순영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지요. 다른 애들은? 순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강 씨는 알 것 같았지요. 이 회장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강 씨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 회장이 아내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정신이 들어. 나야 하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강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강 씨가 물었습니다. 내가 쓰러진 동안 누가 날 돌봤어? 이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순영을 바라보았지요. 순영이가 했어. 밤마다 여기 있었어. 한 달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순영이가. 응.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는 여기 와서 당신 돌봤어. 기저귀도 갈고 몸도 닦고. 다 순영이가 했어. 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순영이요? 자신이 그토록 구박하고 이혼하라고 했던 그 며느리요? 다른 애들은? 이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지요. 며칠 후 예슬과 미라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님 깨어나셨다면서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예슬이 화난 얼굴로 말했어요. 저희도 오고 싶었는데 애들 때문에 시간이 안 됐어요. 그래도 마음은 늘 여기 있었어요. 미라도 거들었지요. 강 씨는 두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쁜 얼굴, 명품 옷, 화사한 화장. 그런데 그 얼굴들이 낯설어 보였어요. 그래, 왔니? 강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반가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지요. 정작 곁에 있어야 할 때 없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어머님, 저희가 맛있는 거 사왔어요. 드실래요? 됐다. 순영이가 다 챙겨줘. 예슬과 미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순영의 손을 잡은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병실에 둘만 남았을 때였지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순영아. 네, 어머님. 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지. 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하라고도 했고 손님들 앞에서 망신도 줬고 내가 한 일이 없는데 탓하기만 했어. 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내가 날 돌봤구나. 한 달 동안. 다른 며느리들은 코빼기도 안 비치는데 내가 내 똥오줌을 치웠어. 순영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사람을 몰라봤다. 미안하다, 순영아. 내가 진짜 내 가족이었어. 시어머니가 순영의 손을 꼭 쥐었어요. 주름진 손이 따뜻했습니다.
순영은 고개를 숙였지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잘못했어. 시어머니의 사과는 진심이었습니다. 순영은 그걸 알 수 있었지요. 형들의 횡령 문제는 길게 갔어요. 이 회장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도장 절도와 문서 위조, 횡령 혐의였지요. 아버지, 이건 가족 간의 일인데 경찰까지 부르실 거예요? 첫째 형이 항의했습니다. 가족? 니들이 가족이야? 애미가 죽어가는데 그 틈에 회사 돈 빼돌린 놈들이? 이 회장의 목소리가 싸늘했어요. 순영이 제시한 증거들을 토대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형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결국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형들은 빼돌린 자금 48억 원과 부동산 2채를 전액 반환했어요. 대신 이 회장은 고소를 취하했지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들을 감옥에 보내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나가라. 앞으로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마. 형들은 쫓겨났어요. 20년, 15년을 일한 회사에서요. 예슬과 미라도 더 이상 시댁에 발을 들릴 수 없었지요. 훗날 들리는 소식으로는 첫째 형은 사업을 시작했지만 얼마 안 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잘릴 때 횡령 소문이 업계에 퍼진 탓이었지요. 어디를 가도 이 회장 아들, 아버지 등쳐먹은 놈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어요. 둘째 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래처마다 문전박대를 당했지요. 결국 지방으로 내려가 작은 공장을 인수했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예슬은 첫째 형과 이혼 소송 중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쫓겨나자 사기 결혼이라며 소송을 걸었다지요. 미라는 아직 버티고 있었지만 시댁 재산이 사라지자 친정에서 이혼하라고 압박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순영은 그 소식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게 있구나. 안타깝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지요.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것이었으니까요. 회사는 정호와 순영 부부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 회장이 직접 발표한 거였어요. 임원들 앞에서 선언했지요. 앞으로 회사는 셋째 정호가 맡는다. 내 후계자로 정한다.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스타트업 실패한 막내가 회사를 맡는다고요? 그리고 경영 전반은 며느리 순영이가 보좌할 거다. 이 사람 장부 보는 눈은 내가 보증한다. 처음에 순영은 얼떨떨했습니다.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무시받던 자신이 회사를 맡게 되다니요. 하지만 금세 적응했습니다. 전무님, 이번 결산 보고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전무님, 이 계약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직원들이 순영을 찾았습니다. 숫자에 밝고 꼼꼼한 순영의 실력이 알려지면서 중요한 서류는 순영의 손을 거쳐야 한다는 말이 돌았지요. 어느 날 복도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전무님이 진짜 대단한 분이래. 형님들 횡령 다 밝혀낸 거 알아? 알지. 장부 보는 눈이 귀신이라던데. 외모로 사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전무님이 제일 믿음직스러워. 순영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결혼식 날 신랑이 아깝다고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지금 그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순영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바람 같은 거였습니다.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지요.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아는 것이었어요. 순영 부부가 회사를 맡았다는 소식이 신우이 정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정희가 찾아온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외국에서 급히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순영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지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순영은 정희를 바라보았어요. 예전에 가족 사진에서 자신을 잘라냈던 신우이였지요.
어머니 병원에 사흘 있다가 도망치듯 떠났던 사람이었고요. 네, 잘 지냈어요. 언니, 나 할 말이 있어요. 정희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가족 사진에서 언니 잘라낸 거 미안해요. 내가 어렸어요. 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팠을 때 먼저 간 것도요. 언니가 다 하게 두고. 진짜 미안해요. 정희의 사과는 진심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순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갑자기 찾아온 진짜 이유를요. 정희 씨, 솔직히 말해요. 첫째, 둘째 오빠들 회사에서 쫓겨나고 우리가 회사 물려받으니까 온 거죠?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 알아요. 순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 것뿐이었지요. 근데 상관없어요. 정희 씨가 무슨 마음으로 왔든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정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지요. 언니, 진심으로 잘 지내고 싶으면 행동으로 보여줘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순영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황 여사도 태세를 바꿨지요. 어느 날 시댁에 찾아와서 순영을 보더니 반색했어요. 아이고, 순영 씨. 내가 처음부터 착하다고 했잖아. 그때 결혼식 때 봤는데 눈이 참 맑더라고. 순영은 피식 웃었습니다. 결혼식 때 시어머니한테 체면이 말이 아니네라고 했던 사람이었지요. 네, 감사합니다. 순영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세상에는 바람 부는 대로 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런 사람들과 굳이 싸울 필요는 없었어요. 그의 가을이었어요. 시댁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회장 내외 정호와 순영, 그리고 정희까지.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었어요.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셔터가 눌렸지요. 순영은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구석이 아니라요. 사진을 확인하던 정호가 순영에게 말했어요. 순영아, 이 사진 거실에 걸자. 그래요? 응. 당신이 제일 잘 나왔어. 순영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95kg의 뚱뚱한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예쁘지 않았지요. 날씬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녁에 정호가 순영을 안으며 말했어요. 순영아. 응. 그때 절세미인들 다 제쳐두고 당신 선택한 거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 순영은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나도요. 당신이 나 선택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잘하자. 나 이제 안 흔들릴게. 알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순영은 더 이상 뚱뚱한 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정면을 바라보았지요. 예쁜 건 시들어요. 젊음도 시들고 미모도 시들지요. 하지만 착한 건 안 시들어요. 위기의 순간 끝까지 남는 마음,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순영은 알게 되었어요. 자신의 가치는 몸무게로 매길 수 없다는 것을요. 95kg의 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자신이라는 것을요. 창밖으로 단풍이 지고 있었습니다. 빨갛고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지요. 순영은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순영에게도 아름다운 계절이 찾아왔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남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도 행운이 깃들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